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26살이었던 시절, 인생에서 자존감이 제일 많이 떨어지던 시기였어요. 휴학까지 하며 취업 준비를 했건만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아무 데도 없었고 기약도 없이 하염없이 문을 두드리기만 했었네요. 생각해보면 취업 말고 다양한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조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의 취업 준비 끝에 결국 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된 그날, 청심환을 먹어도 긴장되는 기분이 영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회사 인사팀 직원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너무 긴장하신 것 같다며 편하게 얘기하듯이 면접 보고 오면 된다고 저를 응원해 주셨네요. 그때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는 그 남자가 정말 멋져 보였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외우고 있었죠. 가까스로 최종 면접을 마치고 며칠 후 합격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네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토익 시험을 매회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돈을 버는 사회인이 된 것만 같아서 그 기분에 심취했죠. 나를 받아준 이 회사에 평생을 바쳐야겠다 다짐하며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 첫날, 면접날 봤던 인사 담당자 직원분과 마주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게 됐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입사 초기부터 일이 쏟아져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몸도 마음도 지쳤을 그때 사내 메신저로 그분이 안부를 묻더라고요. 일 많아서 너무 힘들죠? 이따 커피 사줄 테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그 후로 그분은 제가 힘들 때마다 메신저로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죠. 그래서 참 좋은 분이시구나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의 이름과 직급만 알았지 그 외의 것들은 물어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급격히 가까워진 계기가 생겼죠. 휴일 오후에 집 근처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게 제 나름의 루틴이거든요. 그날도 혼자서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데 거기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희 회사 인사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분도 거기서 책을 자주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카페에 가면 거기서도 만나고 길을 걷다가 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때가 되니 이건 정말 운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남이 잦아지니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적으로 약속도 잡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졌네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사내 연애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걸 어떡해요. 그때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라고 생각했죠. 2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나름 스릴 있는 비밀 연애를 즐긴 후 그 사람의 프로포즈로 결혼 약속을 하게 됐네요. 그 후로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서툰 부분이 많아서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속으로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다 필요 없으니 저희 둘만 행복하면 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네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주말이 되면 같이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도 미리 알아보고 경제적인 부분도 오픈을 하면서 제법 예비 부부의 모습이 돼갔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들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외동딸로 자라온 저는 평소에 남매나 자매,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몇 번 소개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 뭐하러?" 하며 피하더라고요. "결혼할 사이인데 미리 인사하면 좋잖아." "나 여동생이랑 별로 안 친해." "왜? 사이가 안 좋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서로 결혼할 사람 따로 소개시켜줄 정도로 친하지는 않아. 남매는 원래 그래. 걔가 워낙 살갑지 못한 스타일이라 만나면 불편하기만 할 거야. 그런가? 그래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어차피 곧 상견례인데 그때 보면 되지. 주변에 보면 남매끼리 그닥 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때는 그러려니 넘겼어요. 오히려 너무 친한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가 코앞에 다가왔네요. 저희 집안과 예비 남편 쪽 집안이 동시에 만난다는 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상견례 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거슬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죠. 음식을 먹는 내내 예비 신우의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걸까 싶어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봐도 "아니요, 괜찮아요." 하면서 계속 표정은 안 좋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싫은 게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좋으시지만 신우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골치 아프잖아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상견례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있는 걸까 싶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니까 웃으며 넘어간 거지 만약 밖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견례는 잘 마쳤고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갔죠. 저희 부모님도 싹싹한 사위를 맞이하게 돼서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동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아파서 어쩌나 걱정했던 아버지도 이 서방이라면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안심하셨죠. 남자친구가 워낙 성격이 밝고 어른한테 싹싹한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격 하나는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바로 예비 신우였어요. 지금 집 앞에 왔으니 잠깐 만날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어쩐 일로..."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진짜로 집 앞에 왔다고요?" "네. 밤늦게 무작정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오빠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비 남편은 상견례가 끝나고 가족들끼리 술을 한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비 신우가 혼자 저희 집 앞에 온 거예요.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궁금해서 나가봤죠. 정말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일단 제 차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단둘이 만나니까 약간 삭막하고 어색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여긴 어쩐 일로..." "아가씨라는 호칭 붙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보다 언니시잖아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죠. 오빠랑 부모님이 하도 떠벌리고 다니니까. 여기 부촌이잖아요. 집이 뭐 몇십억 한다면서요? 요즘 우리 집 최대 관심사가 이 집 시세예요." "아, 진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언니는 오빠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결혼할 사이니까 숨기는 게 없다면 다 알지 않을까요?" "아니요. 언니는 오빠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정말 둘이 운명처럼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군가의 의도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도라뇨?" "오빠가 의도적으로 언니한테 접근했다고요. 서점, 카페, 길거리 전부 미리 알고 서성이고 있었고 우연히 만난 척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언니가 입사하자마자 언니 SNS 염탐했으니까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언니한테 접근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라뇨? 언니가 입사한 그날 오빠가 집에 뭘 들고 왔는지 아세요? 바로 언니 이력서예요. 그걸 종이에 프린트해와서 부모님이랑 같이 보더라고요. 언니 집안이나 스펙이 꽤 괜찮아 보였나 보죠. 오빠가 나름 효자라 여자 만날 때 부모님한테 이러쿵저러쿵 보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인사팀이랍시고 관심 있는 여자 이력서까지 들고 올 줄 몰랐네요. 아무튼 언니 이력서 보더니 부모님이 흡족하셨는지 바로 허락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들끼리 이미 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옆에서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작업 시작됐어요. 오빠가 언니 동선을 대충 파악했는지 주말마다 어딜 자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연애까지 한 거 있죠?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오빠가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긴가요? 저 처음 만났을 때 분명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였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연기하는 거죠. 처음 이력서 본 순간부터 이미 집 시세의 추정 재산까지 전부 계산 마친 상태였다니까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아세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손도 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세상 순박한 척, 세상 물정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건 아마 세계 1등일걸요?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그것까지 그럴 수 있다 쳐요. 좋은 집안에 장가가고 싶은 마음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빠가 언니네 재산 노리고 있어요. 당장 통장부터 싹 다 숨겨야 해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혹시 경제적인 부분 오픈하면서 본인이 돈 관리하겠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거 다 꼼수예요. 야금야금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동딸이시잖아요? 그거 다 알고 접근한 거예요. 유일한 상속자일 테니까 더 뺏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통장 합치자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인간 통장에 돈이 넘어간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을 테니까. 보아하니 조만간 통장 합치자는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로 찾아온 거예요. 오늘 아니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결혼하면 당연히 통장을 합친다고 생각해서 순진하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당한 여자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당한 여자가 있다뇨? 오빠가 파혼을 한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통장 합치고 본색 드러내다가 그쪽에서 파혼 요구하면 책임 떠넘기고 돈은 돌려주지 않고 그쪽에서는 더러워서 관둔다는 식으로 끝내고 뭐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놓고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안 잘 살고 돈 많아 보이는 여자한테만 애정 느끼는 게 과연 진심 어린 사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오빠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엄마 아빠까지 한통속이니까 셋이 아주 영혼의 단짝들이죠. 사실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이랑 연 끊고 지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자식을 투자처로 보는 부모님도 문제고 장가가는 걸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오빠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일찌감치 질려서 가족 행사 있을 때만 가끔씩 참여하고 저는 제 인생 살고 있어요. 꼴에 나름 화목한 집안인 척하고 싶은지 저더러 상견례 때는 꼭 좀 참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관심 갖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선택은 언니 몫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또래로서, 그리고 가족들을 증오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늦기 전에 말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요.
죽고 못 살아도 결혼해도 위기가 닥치는 게 부부 생활인데 불순한 목적이 있는 남편과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애초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겠어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미 부모님이랑 오빠는 언니네 집안 재산이 본인들 것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심지어 빚까지 있어요.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그걸 다 탕감해주고 본인들 평생 책임져줄 수단으로 생각하고 김칫국 사발로 들이키고 있다고요. 세금 핑계로 이것저것 공동명의 요구할 거고 시댁 쪽으로 명의 돌리라고 할 거예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달려들 거니까 조심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남일이니까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언니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비 신우는 그렇게 저에게 믿기지 않는 말들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동안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힘들었어요. 어쩌면 예비 신우가 과장된 말로 저를 현혹시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평소에 예비 남편이 돈에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인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네요. 무엇보다도 예비 시부모님, 예비 남편까지 셋이 합세해 여태껏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가증스러웠어요. 예비 신우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그들은 저를 두고 연극을 펼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운명이라고 믿은 거고요. 일단 예비 남편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속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꿍꿍이가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쉼없이 달려왔더라고요. 이참에 그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예비 남편은 저에게 은근슬쩍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상견례도 마쳤고 공식적으로 예비 부부가 됐는데 통장 합치는 건 어떨까? 통장을 어떻게 합치는데?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빈 통장이 하나 있거든? 거기다가 일단 모으지 뭐. 따로따로 관리하면 생각 없이 써버리게 되잖아. 이참에 타이트하게 모아보자고. 어차피 우리 둘 다 월급 뻔하잖아. 앞으로 급여 받으면 내 통장으로 바로 보내. 그럼 내가 정리해서 결혼 준비할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 있지? 그것도 보내줘. 내가 모은 돈이랑 합해서 큰 돈 굴리면 좋잖아. 이제 경제 공동체인데 같이 벌고 같이 쓰면 효율적이니까. 아참.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내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이 그때 그랬잖아. 건물 하나 있는 거 자기한테 물려줄 계획이시라고. 그거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 명의로 상속하는 것보다는 타 명의로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 그래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 내가 아는 사람이 세무사인데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주 자연스럽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예비 신우가 미리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순진하게 속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예비 남편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맡아서 해준다니 고맙네. 일단 월급은 앞으로 그쪽으로 보내도록 할게. 그런데 상속 부분 말이야. 그건 내가 사실 오빠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뭔데? 상속받기로 한 건물 있잖아. 우리 친정아빠가 생각을 바꾸셨어. 나한테 상속 안 하시고 그냥 파신다고 하네? 갑자기 그걸 왜 팔아? 상속하기로 말씀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물주가 그닥 메리트가 없나 봐. 요새 공실률 많은 거 오빠도 알잖아. 그럼 그 건물 판 돈을 우리한테 물려주시는 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나도 준비를 하지.
지금 철두철미하게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어긋나면 곤란해. 건물 판도는 노후 자금으로 쓰실 건가 봐. 노후 자금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었어? 사업하시면서 노후 자금 충분히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아는데? 솔직하게 말할게. 얼마 전에 친정 아빠가 손댄 투자가 폭삭 망했나 봐.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 재산 대부분을 써버리셨어. 아니, 대체 무슨 투자를 하셨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말 없으셨잖아. 자식 앞에서 부끄러우셨는지 여태껏 숨기셨나 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딸 시집 가는데 결혼 자금 충분히 마련해주고 싶으셨는데 어쩌면 그것도 어렵게 되셨다면서 미안해 하시더라. 그럼 지원은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재산이 날아가는데 무슨 수로 지원을 받아. 그냥 우리 둘이 지원 없이 소박하게 시작하면 안 될까? 원래 신혼부부는 다 어렵게 시작한대. 나는 사실 오빠만 있으면 돈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빠 생각은 어때? 그래, 뭐 나도 그렇긴 하지. 하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는 있어야지.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내로 그동안 모은 돈 내 계좌로 보내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을 좀 해봐야겠어. 그런데 나 모은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1,000만 원? 아니 자기 연봉이 얼만데 왜 그 정도밖에 못 모았어? 열심히 모으고 있다 했잖아. 사회초년생이라 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 친정 아빠한테 좀 드리기도 했고. 근데 이 정도면 나도 열심히 모은 거야.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표정이었죠. 아마도 많이 실망했겠죠. 예상과는 다르게 빈털터리로 변한 예비 신부가 난감했던 게 분명했어요. 그날 예비 남편은 약속이 있다면서 술을 마시러 나갔고 밤에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너는 무슨 여자애가 낭비벽이 그렇게 심하냐? 술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 동네 사람들 깨겠어. 명품백이라도 샀냐? 뭐 호캉스, 뭐 그런 거 밥 먹듯이 갔어? 아니 어떻게 모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될 수가 있어?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이지. 너 진짜 돈 없냐? 숨겨둔 돈도 없어? 비상금 만들려는 건 아니지? 진짜 없어. 돈 없다고. 재산 같은 것도 없어. 그럼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해야 하는 건데? 뭐? 책임감도 없는 여자를 내가 왜 데려가야 하는 거냐고. 돈 없는 게 그렇게 실망스러웠어? 앞으로 내가 번다고 했잖아. 열심히 벌겠다고. 네 월급으로 열심히 벌어봤자지. 아니, 언제 모아서 언제 집 살 건데. 그러지 말고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말해. 집이라도 물려달라고. 이 집 우리한테 물려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가서 살아? 그거야 뭐 저쪽 동네 10평대에서 살면 되지. 너 외동딸이잖아. 외동딸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겠어? 듣다 보니 기분 나쁘네? 그럼 오빠가 해오는 건 뭔데? 집도 나더러 해와라. 재산도 계좌로 보내달라. 상속받는 건물도 명의 바꿔달라. 따지고 보면 다 내 손해잖아. 왜 그게 네 손해야? 너를 평생 먹여 살릴 사람은 난데 당연히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 나는 뭘 받는데? 오빠는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솔직히 애 낳고 육아하면 회사 관둘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내가 외벌이해야 하는 건데 내 인생은 불쌍하지도 않냐? 따지고 보면 평생 동안 돈 벌어야 할 내가 훨씬 손해지. 그 전에 네가 돈 많이 모으고 처가에서 돈 많이 가져오면 그만큼 덜 힘들 거니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야.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야. 돈 갖고 계산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돈 없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지. 빈털터리로 시집 오려는 그 마인드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알겠어? 그래. 거지 근성으로 뻔뻔하게 시집 가려고 했던 거 미안해. 됐어?
나한테 많이 실망했겠네. 그럼 이 결혼 없던 일로 하면 되겠네. 분명 네가 먼저 말했다. 파혼하자고 네가 먼저 한 거야. 나는 이 결혼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보상해야 돼. 보상?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한테 쏟은 내 시간과 돈, 노력, 모든 걸 보상해줘야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런 인간을 내가 운명이라 믿었다니. 내 과거가 정말 부끄러워지네. 이제라도 실체를 드러내줘서 너무 고마울 지경이야. 아무튼 보상해. 네가 먼저 파혼 선언했으니까 총대 매라고. 대체 뭘 어떻게 보상하라는 건데? 돈으로 줘. 내 시간 돈으로 계산할 테니까. 그럼 여태껏 쏟아부은 내 노력과 시간은? 그건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나는 이 관계 지키려고 했어. 먼저 깨버린 건 너잖아. 그러니까 네가 보상해야지. 어이없네. 사람과의 관계를 전부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따위 발언이 나오는 거겠지. 이제야 실체를 드러내시네. 이건 혼인 빙자야. 상속해주기로 한 돈도 거짓말이고 모은 돈도 쥐뿔도 없으니 내가 제대로 당한 거지. 이런 걸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너한테 들어간 돈 전부 환불해줘. 안 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차라리 법적으로 처리하자. 너라는 인간이랑은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당당한 척 하기는. 앞으로 그따위로 살지 마. 너 같은 여자를 만난 건 내 인생 최대 실수다. 예비 신우의 말대로 재산을 모두 숨겼더니 그제야 예비 남편의 진짜 실체가 모두 밝혀지더라고요. 이로써 그 인간이 왜 저에게 다가왔는지, 무엇을 보고 다가왔는지 모든 걸 알게 됐네요. 이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취 상태였던 예비 남편은 저에게 막말을 하고 욕까지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모두 이해하고 포용할 거라던 착한 남자가 돈 앞에서 돌변하는 순간을 마주하니 여태껏 내가 뭘 했나 싶은 마음도 들고 허무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된 것처럼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날 술병이 났는지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지 파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름 깊은 관계였고 한때는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헤어짐의 아픔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는지 여자 동료 한 분이 저를 위로해 주셨죠. 무슨 힘든 일 있어? 결혼 준비한다고 하더니 싸웠어? 그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이대리가 그래? 파혼하자고? 아니요,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어요. 이유가 뭔데? 그냥 평생을 약속할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죠. 잘했어.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고 하잖아. 안 만든다 싶으면 과감하게 헤어지는 것도 용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소희 씨가 훨씬 아까웠어. 이대리가 워낙 좀 소문이 안 좋잖아. 소문이요? 어떤 소문이요? 아, 그게 아마 소희 씨만 몰랐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말해도 되나? 말해주세요. 무슨 소문인데요? 이대리가 인사 담당자잖아? 매번 신입사원 들어올 때마다 스펙 괜찮고 집안에 돈 좀 있어 보이는 여자 직원들한테 사내 메신저를 보냈나 봐. 꽤 잘 사는 것 같은 직원만 쏙쏙 골라서 추파를 던졌다고 하더라고. 이미 사내에서는 유명해. 그게 언제죠? 좀 됐어. 신입 들어올 때마다 그랬나 봐. 그러니까 저랑 만나고 있을 때도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소문이 들릴 정도면 이 회사 여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인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마케팅부에 새로 들어온 나연 씨 알지? 이 대리가 하도 나연 씨를 귀찮게 굴었나 봐. 남자친구도 있는데 자꾸 추근덕대니까 나연 씨도 하도 시달려서 결국에 이 대리를 인사팀에 고발했잖아. 그런데 그게 소리소문도 없이 묻혀졌나 봐. 인사팀끼리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없던 일로 해줬나 보지. 거기가 워낙 보수적이잖아. 근데 왜 저만 몰랐죠? 모든 여직원이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저만 바보같이 몰랐던 걸까요? 그거야 비밀 연애긴 했지만 소희 씨가 이들이 만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알아서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해서 다들 숨겼겠지. 가뜩이나 결혼 준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걸 나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지금이야 파혼했다고 하니까 조심스레 얘기하는 거지만. 혹시 이 대리가 추파 던졌다는 그 여직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나연 씨 말고 여러 명이라면서요.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하겠다 약속만 해준다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여태껏 저만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여러 명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다니. 이 같은 회사에서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식은땀이 났어요. 결국 추파의 대상이 됐다는 여직원 한 분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분도 할 말이 많으신지 당장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서희 씨, 정말 죄송해요. 사실 그때 저는 이 대리님이 솔로인 줄 알고 몇 번 받아줬거든요. 사적으로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대리님이 소희 씨랑 연인 관계였더라고요. 주변 동료들이 그 말 해줘가지고 뒤늦게 알았지 뭐예요. 그때 그거 알고 진짜 소희 씨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어쨌든 그거 몰랐으면 양다리 될 뻔했잖아요. 이 대리가 먼저 접근한 게 맞나요?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내 메신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일이 별로 없으신지 하루 종일 메신저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쪽지 막 보내시는데 처음엔 대충 사회생활이라 생각하고 몇 번 답했는데 나중엔 커피까지 사주셨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힘든 시기였으니까 회사 선배가 좋은 말도 해주고 커피까지 사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해져서 사적으로도 만나게 된 거죠. 솔직히 그렇게까지 저한테 접근을 하시니까 설마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철저히 숨기셨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여직원 몇 명한테도 메신저를 보냈나 봐요. 저희들끼리 얘기하다가 알았어요. 이걸 소희 씨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지하게 만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게 약이다 싶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대리님도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더 대범하게 행동했던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그 여직원분은 저희 회사 내에서 엘리트로 통하는 직원이었어요. 해외 유학 출신의 가족이 동종업계에서 사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아마 그 인간은 그 여직원의 이력서를 미리 보고 접근했을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그렇게 접근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을 여러 여자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하니 열받더라고요. 일부러 부서가 겹치지 않게 다양하게 건드렸더라고요. 제가 들은 여직원만 5명이었죠. 아마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문어발처럼 이리저리 추파를 던지고 다녔나 봅니다. 메신저로 농담도 던져보고 안부도 던져보면서 반응이 있으면 다가가고 아니면 말고,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었나 봐요. 저는 완벽하게 그 인간의 작전에 걸려든 것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저는 회사 내에서 공식 바보가 됐을 게 분명해요. 한편으로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마치 세기의 사랑인 양 사내 연애를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였던 거잖아요. 그 인간이 건드렸던 여자를 한 명씩 알아낼 때마다 제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같은 여자로서 그분들도 너무 화가 났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들고 일어서자고 하더라고요. 이력서를 빼돌려 자기 부모한테 보여주고 사적으로 쓴다는 건 엄연히 불법 행위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직원한테는 집에 꽃 배달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는 인사 담당자의 권한으로 열람을 했겠죠. 본인의 업무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건 엄연히 처벌 대상이잖아요. 어차피 파원에서 그 인간과 같은 회사에 다니기도 싫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인간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묵살되겠지만 여러 명의 여직원이 들고 일어선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증거를 모아 이 대리를 고발했습니다. 메신저 내용 중에는 여성 신입사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휴가를 같은 날 내서 근교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속삭이기까지 했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했네요. 이런 인간을 내 남편감으로 생각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질 정도로 가관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 대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직원 일동은 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집단으로 노동청에 찾아가겠다고 다이렉트로 사장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뒤늦게 내용을 파악하신 사장님은 저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장 직위를 해제하라는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 대리는 본인의 자부심이었던 인사 담당자라는 무기를 뺏기게 됐네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강제 이동이 됐고 한동안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서는 저희 회사 내에서 감옥이라 불리는 곳인데 회사에서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로 배정받는 곳이었어요. 사실상 퇴직 권유나 마찬가지였죠. 모든 게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저 때문에 모든 일이 꼬였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찾아와 따져 묻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내가 만난 남자가 너무 형편없는 남자라는 걸 뒤늦게 알아서 억울하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잘못했잖아. 여직원들 신상 조회하고 추파 던지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닐 텐데. 그리고 나랑 만날 때도 부지런히 꼬시고 다녔더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했겠어. 그건 오해야. 아니 솔직히 인사 담당자로서 직원들한테 메신저 좀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신입 직원이 회사에 적응은 잘하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죄야? 이게 내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왜 여직원들한테만 하실까? 그리고 스펙 좋은 여자들만 골라서 메신저 했다며? 그 여직원들이 나더러 뭐라는지 알아? 너무 귀찮고 짜증났대. 잘난 거 하나 없는 놈이 추근덕대는 게 추해 보였대. 밖에서 만났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인데 회사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래. 그 여직원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여자는 밖에서 만나. 네 주제 그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너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끝냈으면 얌전히 회사만 다니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 폭로를 해야 했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얼마나 피해보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러게 피해주는 짓을 왜 했어? 그 자리 지키고 싶었다면 충실하게 일만 할 것이지 왜 그딴 짓을 저질렀냐고. 나 혼자 바보 만들어 놓고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보고 다니는 거 재밌었니? 얼마나 스릴이 있었겠어. 혼자 머릿속으로 저울질하면서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어. 그래도 결국엔 너 선택했잖아. 남자들이 예쁜 여자 착한 여자 좋아하듯이 나도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인 건데?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기나 해? 대학 등록금 벌어다 주겠다면서 우리 아버지는 막노동까지 뛰었다고. 다른 건 몰라도 힘들게 산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어. 효도해줄 여자를 찾고 싶었던 건데 이게 이토록 벌을 받아야 할 짓이야? 회사에서 매장당해야 할 짓이냐고. 어쨌든 너도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쥐뿔도 없애면서 있는 척 했잖아. 그래, 나 거짓말했어. 네가 얼마나 밑바닥인지 보려고 일부러 없는 척 좀 해봤어. 그건 또 뭔 소리야? 재산 숨기니까 아주 입에 거품을 물던데 아주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준 덕분에 내 인생 구제할 수 있었어. 진심으로 고마워. 그러니까 일부러 나를 테스트해본 거라고? 그렇게 살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 그리고 효도는 스스로 돈 벌어서 해. 남의 돈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 인간은 부서 이동 후 한동안 고생을 하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진 사표를 냈네요. 이동한 부서 내에서 고된 일을 많이 당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 인간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조차 불쾌했는데 스스로 회사를 떠나주니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짐을 챙겨 회사를 나가던 날 아무도 이 대리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상태였죠. 한때는 촉망받던 인재였는데 이렇게 추한 꼴로 나가게 되다니.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저한테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밤 저희 집에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작전을 바꿨는지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소희야,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도저히 너를 포기 못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밖에 없어.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다른 여자한테 눈길도 안 주고 너만 바라볼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너는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돈으로 보상하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젠 다시 받아달라고? 내가 왜? 돈 필요 없어. 난 이제 너만 있으면 돼. 이제 여자 만날 수단이 없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날 찾아온 거겠지. 회사에서 추방당하니까 이제 어떻게 여자를 만나야 하나 불안하지? 사표 내니까 불쌍한 부모님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초조해진 거겠지. 그런 거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증명해 볼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게. 여태껏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갚아 나갈게. 우리 이대로 헤어지긴 너무 잘 맞았잖아. 나 같은 남자 어디 가서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랬잖아. 다른 건 그럭저럭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게 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재산을 당연하게 가져올 생각을 했다는 거. 그건 정말 용서가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외동딸을 키웠는데 너는 네 부모만 불쌍하니? 너 같은 이기적인 놈이랑은 단 1초라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 아주 찌질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울고 불고 매달리다 안 되겠는지 나중엔 저 때문에 회사를 관뒀으니 책임지라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엔 분명 어른스럽고 든든한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쪼잔 그 자체인 사람이었네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나서서 내쫓았고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메시지는 보내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항상 기다리고 있겠다면서 아주 애절한 메시지를 보내다가 나중엔 또 잠잠해졌네요. 물론 그쪽 부모님에게 연락이 온 적도 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굶어 죽게 생겼다며 감정에 호소하시더라고요. 불리할 때면 남 탓을 하는 게 그 집안 사람들의 특징인가 봅니다. 한동안 회사 다니기도 좀 불편했어요. 소문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아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숨어 다녀야 하나 싶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다녔네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인사팀의 이 대리는 그렇게 안 좋은 의미로 전설적인 인물이 됐네요. 어쨌든 제가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뛰어 들어가려던 걸 막아준 게 예비 신우잖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 후 제가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고맙다는 말이 이 상황에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파혼했네요. 잘 됐네요. 언니 정도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그딴 쓰레기 같은 놈은 잊어버려요. 그 집 상황은 어때요? 아주 아수라장이죠. 부모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조건 좋은 여자한테 장가 보낸다고 지금도 선짜리 알아보고 있네요. 그런데 직장도 관뒀겠다. 잘난 거 하나 없는 놈한테 누가 시집 오고 싶겠어요.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저 때문에 피해본 건 없어요? 가족들한테 미움받을까봐 걱정이네요. 어차피 미움받고 살고 있어서 괜찮아요. 아들만 챙기는 거 안 그래도 지긋지긋했는데 이참에 인연 끊고 살죠 뭐. 저는 오빠가 남한테 빌붙어 사는 게 너무 꼴보기 싫거든요.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 무능한 인간은 혼자 사는 게 맞죠. 저는 그 인간 오빠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살면서 제가 너무 희생만 했거든요. 나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싶더라고요. 그 인간의 알량한 수법에 넘어간 과거가 너무 후회가 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때는 신입사원 시절이었고 남자를 만나볼 기회도 없었으니 뭘 알았겠어요.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홀랑 넘어가 버렸죠. 아무튼 이제는 그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됐으니 그걸로 됐어요. 인생에서 이런 경험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흘러서 그때 일이 어느새 흐릿해졌네요. 그 이후로 저는 사내 연애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철칙이 생겼어요.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과 사랑은 꼭 구분하자는 게 제 신념이 됐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회사 밖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 맞는 사람과 조심스레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사람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 정년기라고 해서 등 떠밀리듯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한번 파혼을 하고 나니 정말 신중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사람 만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만약 좋은 남편감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다시 여러분께 소식 전하도록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부디 좋은 인연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